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취약점 컨설팅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SQL 인젝션 공격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하는지, SS 공격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취약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했어요. 지금 안 나오니? 잠시만요. 안 나와? 잠깐만요. 그것도 보이는 게 낫잖아? 아, 근데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봤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하고 취약점 부분도 우리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좀 기준으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들을 쭉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들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는 이제 인터넷 기반의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것들을 해요. 그리고 어제 뭐 전공 설명회 대부분 다 들었죠. 자, 그때 이제 윤피라 졸업생이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하고 막 답변할 때 보면 이제 보안 쪽에 대한 어떤 이슈들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 특히 이제 웹 기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증 기술하고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떤 포인트를 좀 보는지를 좀 보면, 자, 우리가 정보 보안에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대 보안 요소가 뭐가 있어요? 기밀성, 뭐 가용성, 또 뭐 있지? 무결성. 3개하고 또 6대, 뭐 5대 뭐 해가지고 뭐 부인 방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보는 건 이제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은 뭐냐면 인증에 대한 거. 인증이 뭐야? 자, 내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정확하게 그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뭐까지 해요? IoT로 가면서 디바이스 인증.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구글 같은 거 지메일 쓰다 보면 어디에서 뭐 계정 로그인 잘못하게 되면 그 확인 같은 거 막 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과정도 뭐예요? 남용이 되고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안에서는 이런 인증에 대한 거, 사용자 인증, 디바이스 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증의 방법들이 뭐가 있어요? 초창기, 우리 인터넷 초창기에는 사용자 인증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방법을 썼어. 웹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용자 가입을 해야 돼. 가입을 하려니까 어떻게 가입을 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확인하는 단계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패스워드 같은 것도 보니까 예전에는 간단하게 뭐 숫자만 쓰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패스워드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8자리 이상 특수문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책들이 바뀌어가고 있죠. 보안 정책들이 바뀌어간다. 근데 중요한 건 인증의 요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라든 것들이 최근에 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에요? 보안이 많이 강화된 게 어디야? 금융권. 금융권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를 발급받아? OTP 또는 뭐 비밀번호 카드 있는 거 보안 카드. 그렇죠? 자, 저도 몰랐는데 OTP 하면 우리가 눌러가지고 숫자 확인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 카드형 OTP도 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이제 부모님이 태양광을 해서 OTP를 갖고 뭐 하는 게 있어서 뭐 카드에 OTP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재발급을 받으라고 했더니 그 농협 담당자가 전화를 바꿔주는데 카드형 OTP가 있대. 카드형 OTP를 뭐냐면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동그란 게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여기 위쪽에 그 6자리 랜덤 값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 나는 그런 카드 OTP가 있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죠. 나도 그냥 누르는 그런 기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OTP가 요즘 여러분들 어때요? 학교 메일 계정 접속할 때도 OTP 인증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으로도 어때요? OTP 생성하도록 하고 있고. 자, OTP가 뭐예요? OTP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OTP의 원리가 뭐야? 랜덤값. 랜덤하게 보안이 어떤 값들을 가지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정확한 숫자 값을 도출해 가지고 매핑 시켜주는 보조적인 인증 수단으로 쓰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더 자기가 소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카드, 그런 OTP를 가지고 원타임 패스워드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이런 인증 기술들이 계속 진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좀 더 안전성을 높여간다. 그러면 이런 인증에 대한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또 중요한 게 뭘까?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가고 IoT로 가면서 사용자 인증, 디바이스 인증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디 가든 항상 뭐야? 결제라고 뭘 해야 돼. 그럼 지불,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지불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막 바뀌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사용자 인증을 통하고 그다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나 어떤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우리 보안 쪽에서 인증과 지불이라는 거는 항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어때요? 카드가 없어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뭐야? 카드 어플 달아가지고 다 결제되죠. 그리고 요즘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분야? 핀테크 쪽. 우리 이제 정보보안 플러스 금융이 모여가지고 이제 핀테크, 뭐 첨단 IT 학부에도 이제 핀테크 전공이 있지만 보안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을 접목한 새로운 핀테크 기술들이 있다. 핀테크 기술들의 핵심은 뭐예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뭐야 블록체인 코인 시장이 완전 폭망이 왔지만 폭망이 왔지만 그래도 이런 금융 시장은 계속 발전해 갈 거예요. 보안하고 함께. 그게 뭐야? 블록체인 기반으로 계속 확장해 갈 거라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하면 또 뭐예요? 인증, 데이터, 거래, 장부에 대한 분산 장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보안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장에서는 이런 인증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고 접근 통제.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중요 시스템에 접근하든지 할 때 그냥 막 접근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권한을 줘야 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접근 통제라고 해요. 우리 보안에서는 사용자 인증, 디바이스 인증을 통한 접근 통제를 해줘야 돼.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증 기술은 여기 있는 것처럼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알고 있는 거, 여러 패스워드, 주민번호, IP 이런 것들이 뭐야?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신분증, 여권, 신용카드, OTP, 스마트카드 같은 거. 근데 있는 그 자체로 있는 건 뭐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홍채, 지문, 얼굴, 행동 뭐 여러 가지가 고유의 값을 추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생체 인증이다. 그다음에 위치하는 거, 지역 IP, 주소 이런 것들이 인증의 4가지 유형이다. 예전에는 기말고사 볼 때는 이거 신문지를 다 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말고사 안 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걸 대표적인 건 뭐야? 패스워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거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패스워드 써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 8자리 숫자만 쓰는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단순해. 대부분 뭘로 써? 자기 휴대폰 뒷자리를 그대로 쓰더라. 그 다음에 알면 생년월일. 그거 쓰니까 어때? 내가 이 친구의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알면 그냥 아이디는 다 알잖아. 그쵸? 메일링 보면 어때? 아이디 알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로그인하고 막 했었어. 그게 해킹이야. 쉽게 대입해가지고 어때요? 하는 과정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진화돼서 사전 대입 공격이라는 것도 나오고 무작위 대입 공격도 나오고 뭐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해서 막 해킹하고 막 그런 패스워드 해킹들이 막 새롭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패스워드도 어때요? 숫자로 4자리만 하니까 해킹 당할 공격의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경우의 수를 늘린 거야. 숫자보다 알파벳이 하나 더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봐. 더 많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특수문자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거기 또 숫자까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근데 옛날에는 무작위 대입 공격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막 계속 대입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요즘은 뭐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5번이상 패스워드가 틀리면 어떻게 걸어? 락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하나하나씩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에 부연해서 바꿔가고 있다. 그래서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들도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다. 자, 주민번호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여러분들, 주민번호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나 뭐 시어너 같은 거 할 때, 이런 뭐 주민번호 생성하는 프로그램들 막 짜보고 했을 거예요. 이게 로직이 있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연도, 월, 일, 뒤에 지역,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마지막에 뭐를 해가지고 마지막 숫자값이 정해져요. 그런 걸 갖고 이제 주민번호가 생성이 된다. 이런 것도 다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I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IP는 솔직히 주민번호가 막 분실된 거 갖고 나오긴 했는데 IP 쓰는 사람 있어요? IP 쓰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IP 복잡해서 못 쓰겠어. 만들긴 하는데 차라리 그래서 요즘 바뀐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본인 확인 수단.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인 확인 수단이 대표적인 게 뭐야? 문자 인증. 통신사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6자리 숫자를 날려주면 그걸 입력해가지고 얘가 얘다는 걸 알려주면 그게 이제 뭐야? 본인 확인이야. 본인 확인을 해주는 거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민번호는 아무나 수집을 못해.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통신사, 카드사, 신용카드 거기만 하도록 돼 있어. 왜? 그다음 IP 수집자들 거기만 주민번호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인증해줘. 그래서 통신사들이 최근에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 대부분 인증할 때 뭐예요? 휴대폰 인증 대부분 많이 하죠. 건당 얼마씩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 하나 딱 구축해놓고 가서 교수님 평가 가보면 시스템 몇 개 있지도 않아. 서버하고 몇 개 딸랑 놓고 매년 막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들이는 거 통신사들은. 근데 통신사가 이제 본인 확인 대체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또 카드. 여러분 다들 카드로 본 거 보내가지고 은행에서 뭐 이론 이체해가지고 뭐 해주는 것 그런 것도 전부 다 본인을 확인하는 대체 수단이라 보면 돼.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IP보다는 이런 식으로 본인 확인 대체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어떤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막 하면서 근데 최근에는 휴대폰이 제일 편해. 근데 휴대폰도 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 그럼 뭘로 갈까?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체 정보, 얼굴이든 지문이든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해버려. 근데 이거는 또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한번 유출돼 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왜? 지문을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런 거에 대한 또 기술들을 또 막 뭔가 새롭게 나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증 수단에 대한 것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거 뭐 열쇠, 신분증 이런 것도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다. 스마트 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체 정보로 많이 바뀌어갈 거예요. 생체 인증으로.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들? 얼굴 인증 막 하죠.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지문 인증으로 들어가고 로그인하고 다 뭐 감천 번호는 지문 뭐 얼굴 뭐 이런 걸로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위치하는 거. 자, 위치는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GPS를 통해서 위치를 통해서 인증해 줄 수도 있고 또 컴퓨터마다 IP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보면 돼요. 자, 이 패스워드 취약점들 보면 자, 웹코트를 하는 데에 여러분들 이제 오아습에서 웹코트라는 걸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여러분들이 웹코트 설치하는 걸 한번 해봐요. 그러면 OWASP가 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취약한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매년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3년 단위, 4년 단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어때요? 아, 간접적으로 패스워드의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테스트해보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해킹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SQL 인젝션 공격도 마찬가지. 여기 가서 보면 SQL 인젝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워드 크랙으로 취약성 확인하고서 여기 넣어보면 뭐 얼마 만에 풀리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패스워드가 금방 풀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있을 때 크래킹 되는 것보다 영문자 추가하게 되면 더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값들을 넣어가지고 패스워드 취약점들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숫자로만 되어 있을 경우 금방 풀려. 그쵸? 영문자, 대문자 7자리 패스워드는 2초 만에 풀려. 그 다음에 특수문자나 이런 조합들을 내니까 20일. 그 다음에 뭐야? 봐.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 19자리 패스워드라니까 뭐야? 어마어마하게 거의 못 푸는 거지. 그쵸? 이런 것들이 왜 하냐면 조합이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웹코트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 자, 그다음 패스워드 이제 강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특수문자를 넣게 되면 좀 더 이런 경우의 수들이 강하게 된다.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약하게 해서 패스워드 기능의 위험도들을 보기 위해서 또 웹코트에 가보면 여기 메뉴가 있어요. 웹코트에서 이걸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어센티케이트 플로에 가면 자, 포괄 패스워드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사용자 이름하고 자, 뭐 레드라는 걸 하게 되면 뭐 값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웹코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테스트해봐.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취약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웹코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웹코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해킹하고 이런 걸 테스트하기가 힘드니까 이 사이트에서 그런 취약한 것들이 어떻게 시스템에서 반응하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취약점 보고서, 컨설팅 보고서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였던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해볼 수 있게끔 쭉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접근 통제에 대한 걸 해볼게요. 이제 접근 통제는 자, 수직적인 접근 통제가 있고 또 수평적인 접근 통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로직 접근 통제도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수직적인 접근 통제라는 건 뭐냐면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수준별로 상이하게 설계하는 거야.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있고 종합정보 시스템을 보면 제가 접근하는 권한은 여러분들보다 더 높아. 교수니까 학생들 지도해야 되니까 학생의 개인정보까지 다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직적으로 만들어 놓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부분 웹사이트는 일반 사용자가 있고 이 외에 관리자 기능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수직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리자 기능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를 유출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이유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수평적 접근은 자, 여러 개 사용자가 존재할 때 상대방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통제하는 거야. 자, 같은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데 역할 분담을 줘가지고 차단을 시켜라. 권한을 따로따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왜 이메일을 똑같이 다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메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자, 비즈니스 로직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사용자 권한에 종속되지 않고 민감하거나 중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 관련된 것들 두 개를 좀 섞어서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인증과 접근 제어에는 이것만 해도 되게 많아요. 임의적 접근 방법, 강제적 접근 방법, 그다음에 뭐 벨라파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법론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인증과 접근 통제에 대한 걸 이 정도 보고, 자, SQL 인젝션 공격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기 웹코트를 통해서도 SQL 인젝션 공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SQL 인젝션 공격을 보면, 그러니까 이 SQL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SQL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했어요.
SQL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런 기능들. 쿼리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 다 배웠죠? 데이터베이스 다 배웠죠? 데이터베이스 배우면 뭐 SQL 배우잖아. 그쵸? 그런 거. 근데 이 SQL 인젝션 공격은 뭐야? SQL을 가지고 삽입 공격을 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우리가 웹 취약점 보고할 때 어때요? 유니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검색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어때요? 쿼리를 서버에 날려 가지고 반응을 보면서 어때요? 거기에 대한 취약점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SQL 인젝션 공격은 82년도에 막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창기 때 인젝션 공격은 아주 심플한 거였어. 그 네모 우리 입력창에다가 특수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로그인 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초창기 인젝션 공격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SQL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다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조작 언어에는 DML이라고 하고 있는데 Select, Update, Delete, Insert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다. 정의 언어에도 보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이것들 데이터베이스에 다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실제 SQL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라이트를 통해서 DB 만들고 하는 것들을 쭉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다 배웠으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거 뭐 크리에이트는 뭐야?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주는 거죠. 테이블. 멤버 만드는 건 뭐야?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보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용자 아이디 집어넣고 이름 넣고 패스워드 넣고 이메일 뭐 생성된 날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가입창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는 뭐야?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삽입하는 명령어. 자, 이런 걸 갖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쭉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셀렉트. 셀렉트는 뭐야? 검색 기능. 우리가 어떤 네모박스 입력창에 넣고 검색을 하면 셀렉트 명령어가 나가가지고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배웠으니까 쭉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쿼리문 실습하는 거는 이해할 거라고 봐요. 자, 이제 유니온을 볼까요? 자, 유니온을 가지고 요즘 최근에는 많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SQL 인젝션 공격 볼 때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쭉 해가지고 막 데이터 검색하고 하는 거 봤었죠. 그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멤버 어드민 컬럼들을 조회하기 위해서 이런 유니온 커리어를 날려서 해준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SQL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SQL 인젝션 공격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정리하면 SQL 인젝션 공격의 취약점이 발생하는 곳은 자, 웹서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되는 부분에다 뭐야? 임의의 SQL 명령어들을 삽입해가지고 어때? 반응을 보는 거야. 지난번에도 어때요? 우리 네모 입력창에다가 쿼리문을 날려가지고 계속 서버의 반응을 보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다 한다? 로그인 또는 검색 또는 우편번호 검색 자료실 등에 가보면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검색은 뭐야? 서버에 있는 곳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항상 명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서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런 반응들을 보기 위한 게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웹포트에서도 이런 인젝션 공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간단한 인증 후에 SQL 삽입 코드들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삽입이 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때? 이런 거, 자, 작은 따옴표 OR 이거를 입력하면 옛날에 논리적으로 이 SQL문을 오류를 작동해. 그래서 이걸 갖고 하다 보면 어때? 논리적으로 로그인을 시키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처음에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 OR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인 모순을 만들어 가지고 접속하게끔 만든 거야. 그런데 이걸 갖고 하니까 전부 다 로그인이 되더라. 이걸 갖고 그래서 처음에 SQL 인젝션 취약점 컨설팅 할 때는
이 키워드를 무조건 넣어가지고 어때요? 로그인이 되나 안 되나 다 확인했었어요. 최근에는 어때요? 이런 거 다 막혀서 거의 안 돼요. 초창기 때는 이런 걸로 인증무효가 되는 거를 했었다. 즉 서버의 반응을 막 갖고 여러 가지를 막 넣어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런 SQL 인증 후에 문자 삽입 등을 통해 가지고도 어때요?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여기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값들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모순점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SQL 인젝션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인증 후에가 됐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웹코트에서 뭐 여기 스트링 SQL 인젝션을 클릭해 가지고 또 이런 쿼리문을 눌러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 자, 쿼리문을 날리니까 어때요? 이런 셀렉트된 정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오와 이걸 입력하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데이터 테이블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쿼리문을 넣어가지고 한다. 그래서 요 작은 따옴표 오와 큰 따옴표는 이 작은 따옴표가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걸 하면 자동으로 참값이 나와가지고 로그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이 쿼리문을 날려가지고 이런 모순들을 이용했다. 자, 데이터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101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값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DBMS에 따른 SQL 인젝션 공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오라클을 많이 쓰고 있고, 뭐 몽고DB,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SQL, MySQL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할 때 주요 테이블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자, 시스 오브젝트, 시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럼 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가 기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웹서버도 여러분 윈도우즈 기반의 IIS 웹서버를 설치하면 인터퍼블릭 밑에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다가 www 루트가 막 형성이 되도록 기본 폴더가 되어 있어. 근데 그거를 아니까 해커들이 그 루트를 찾기 위해서 공격들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예 세팅할 때 그런 기본 디폴트 폴더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 세팅을 하고 있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 정의 테이블들 가져오는 방법들, 컬럼 이름 가져오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또 이 확장 프로시저에 대한 정보들도 알고 이걸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정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윈도우즈 명령어 실행기를 통해 가지고도 실행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트리 키를 열람하고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서 이런 키 값들을 갖고 명령을 줘버리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이런 명령을 수행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엑스프레스 삽입 공격이 있는데, 자, 여기 HTML하고 HTML을 좀 더 확장해서 쓰기 위해서 XML이라는 랭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 XML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또 발생을 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엑스프레스 삽입 공격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코드값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래밍 쪽을 많이 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XML이나 이런 웹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그때 이제 이런 어떤 값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쿼리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여기서도 어때요? 비주얼 베이직을 통하고 여러 가지 이제 C샵을 통해 가지고 엑스프레스들을 처리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좀 여러 가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공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런 값들을 넣어가지고 패스워드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여기에서도 어때?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이용해 가지고 어때? 쿼리문을 보내서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웹코트에서도 실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요 키워드 이걸 작은 따옴표 O와 큰 따옴표 등호 이 작은 따옴표 이걸 가지고 대부분 SQL 쿼리문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확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SQL 인젝션 공격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지능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유니온을 쓰든지 막 해가지고 다양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웹코트에 가보면 지금 어떤 것들이 새롭게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소스코드 시작 좀 했었나요? 내가 그때 막 이거였나? 막 그때 막 약에 취해가지고 막 혜택이 이거 아니었나? 이거 아니었어요? 했었나? 이거 한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했었죠? 한 것 같은데 내가? 했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소스 코드 취약점은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제가 비몽사몽으로 그때 우리 그때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보강해서 금요일 날 했을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소스 코드 취약점은 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블랙박스 형태가 있고 화이트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두 가지 그 두 개를 섞어 가지고 하는 그레이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자,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 구조를 갖고 막 분석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그레이 방식이다. 이해하면 돼. 그리고 실제 이제 안행부에서 자 여기도 보세요. 안행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래. 왜냐하면 안전행정부는 우리나라의 통합 전산센터를 다 운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무원, 뭐 국가망이든 뭐든 전부 다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해요. 전산망으로. 거기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걔네가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템들을 쓸 때 그냥 막 개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그러니까 공통된 것들을 개발하도록 가이드 준 게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야. 이런 시큐어 코딩에 대한 걸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특히 오아스비에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방어하도록 다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 입력값 검증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같이 입력값이 아예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쿼리문 같은 것 자체가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게끔 만드는 게 뭐 코드라고 보면 되고, 자, 이제 입력값이 검증이 안 되면 어때요? 서버에 반응을 보이는 거야. 아예 그런 것들조차 안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프로그램으로. 자, 그다음에 스토어드 액세스 공격은 뭐라겠어요? 액세스 공격을 지난번에 저장을 하는 거라겠잖아요, 그렇죠? 저장된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처리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코드들을 넣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저장이 안 되게끔 만들어준다. 자, 입력값 검증의 미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입력값이라고 뭐냐면 아까 같이 입력 박스에다가 뭘 입력해가지고 쿼리문 날려가지고 계속 서버에 반응을 보고 해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입력값을 갖고 확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에서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쿼리문을 날리는 것 자체를 뭐 이런 특수 문자나 이런 것들이 아예 반응을 못하고 쿼리문 같은 것들이 반응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멜리시어스 이제 악성 파일 같은 것들도 다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다 하고 있다. 이런 코드들을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게시판에서 사이버 캠퍼스에서도 실행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어때요? 다 차단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일 업로드 할 때도 막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다. 디렉토리 경로는 뭐예요? 자, 디렉토리 미팅하는 것들을 방어하는 방법이라겠죠? 자, 그다음 매개변수 조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매개변수 조작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 처리나 막 이런 거 할 때 프로그램사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할 때는 포스트 형태로 쿼리 값들을 날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런 것들을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이제 쿠키에 대한 값을 가지고 해커들이 정보를 많이 빼가요. 쿠키 사이트가 저장되어 있는 쿠키를 가져가도록 많이 하고 있다. 쿠키에는 뭐가 있냐면 쿠키가 만들어지는 건 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을 시켜 놓는 거야. 그럼 어때? 내가 다음에 방문했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가 저장이 돼서 바로 그냥 로그인만 클릭하면 돼. 그런 기능 많이 봤죠. 우리 종합정보 시스템도 어때요, 여러분? 뭐 크롬 같은 데서 하다 보면 패스워드 저장하고 막 그런 거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쿠키하다. 그걸 넣으면 어때? 거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저장이 돼 있단 말이야. 쿠키 파일을 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쿠키 같은 것들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관계 브라우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어드민 권한으로 갈 수 있을 때 바이더 페이지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지금 할 때 우리가 또 대부분 평문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 HTTPS를 써가지고 SSL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전송이 되도록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거워.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 보안이 들어가는 순간 되게 좀 무거워져요, 시스템들이. 하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HTTPS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개발 보안 노드 같은 경우 보면 소켓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때요? 암호화하지 않으면 공격자가 스니핑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통해서 어때요? 스니핑 되는 것들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스니핑이 뭐예요? 실제 주고받을 때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이 암호화 관련된 키값을 해커가 가져가 버리면 내용을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드코딩된 패스워드들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하드코딩이라는 거는 패스워드 및 시스템 접속 정보 및 민간 정보가 소스 코드 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 하드코딩이라고 한다. 공격자가 어때요? 소스 코드를 외부에서 열람할 경우 심각한 공격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 안 되게끔 주의해야 된다. 이런 코드들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코드들은 어때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다음에 주석 처리된 중요 정보, 주석은 뭐예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보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때 주석을 보고 해커들이 어때요? 민감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석 같은 경우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자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입력값 처리함수 이 웹에서는 입력값에 대한 게 되게 민감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력할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함수들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취약한 함수들은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프로그래밍 할 때. 특히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입력하는 함수들, 뭐 개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취약한 함수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사용자 세션에서 이용되는 처리 함수들 쓸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뭐 파일 업로드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용한 함수들을 쓸 때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자, ASP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입력값에 대한 함수들을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함수가 처리될 때는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돼. 취약한 게 있는지 없는지. 세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SQL 인젝션에서 본 것처럼 SQL 인젝션은 뭐였어요, 여러분? 쿼리를 날리는 거에 대한 거를 입력값 검증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것처럼 소스 코드 취약점도 프로그램 자체에 갖고 있는 함수에 모순된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해커들의 도구까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웹 해커들의 도구는 우리가 써보고 있는 뭐 버퍼 스위트나 파로스나 되게 많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개발자 도구. 여러분들 개발자 도구가 개발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해커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때요? 쉽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버퍼 스위트 우리가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인터셉트 하는 것들, 그다음에 웹취약점 스캐너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는 뭘 많이 써요? 크롬을 많이 쓰죠. 엣지는 조금 보안해서 좀 애매한 것 같고 막 불편하고 파이어폭스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크롬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죠. 이걸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F12로 누르면
대부분 뭐야? 개발자 도구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소스 코드도 볼 수가 있고 뭐 돔, 뭐 터미널 그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익스플로러 개발자 도구를 한번 먼저 볼게요. F11을 눌러도 되고 메뉴에서 개발자 도구를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자, 돔 탐색기라는 게 나오고 콘솔 나오고 디버거 이런 메뉴 창들이 쭉 나가면 이런 확인을 통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돔에 가니까 일반 교수 준행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가 대면 어때요? 그 박스가 생기면 클릭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밑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어디에 영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우리가 바꿔보면 이름을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작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실제 이게 해킹되는 건 아니지만 구조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 버퍼 스위치 할 때 실제 패킷을 보내고 할 때 어느 부분을 보내고 해야 될지를 여러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가면 좀 더 수월하다. 자, 크롬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도구를 하려고 하면 메뉴에 가보면 개발자 도구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돼요.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면 된다.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브라우저들은 어때요? 웹에 표준화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기능이 있다. 자, 우리 버퍼 스위트 타겟 기능은 어때요? 자, 타겟 탭을 선택하면 탐색한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쭉 분석해줘요. 그러면 지난번에 정보 수집하는 거와 같은 기능들이라고 보면 돼요. 버퍼 스위트 실행해가지고 인서셉트를 ON으로 해놓고 클릭해서 뭐 5% 바꿔놓고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 웹사이트의 메뉴를 가급적 모두 클릭해놓은 거야. 자, 웹사이트에 가서 이것저것 다 클릭해보면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탭화면에 웹사이트의 목록들이 쭉 떠요. 그럼 이거 갖고 분석하는 거야. 버퍼 스위트에 이런 기능들도 있다. 웹사이트 구조를 일단 알면 실제 어때요?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특정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니까 공격하기가 쉽다. 자, 그 다음에 한글이 깨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서 요거 옵션에 가면 디스플레이에 가서 요거를 클릭해주면 이 깨지는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옵션에 가서 대부분 한글 같은 경우 막 많이 깨지는데 그때는 이런 옵션에 가서 설정해주면 돼요. 폰트 같은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체인지 폰트 해가지고 하면 어때요? 한글 깨지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거 뭐 옵션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 알면 좋고. 자, 스파이더 기능은 뭐예요? 실제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막 작업들을 할 때 확인되지 않는 페이지까지 자동으로 접속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때 보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이트 접속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금융권과 같이 모니터링하는 사이트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스파이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 원하는 호스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스파이더 디스 호스트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처럼 클릭하는 순간 정보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처럼 어때? 입력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를 조사할 때 해당한 변수값들 입력하는 창이 이런 창이 떠요. 창이 뜨면 중간에 이런 기능들 멈춰 스파이더 탭에서 스파이더 러닝을 클릭해가지고 POG를 클릭해주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입력값이라는 것들 천회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자, 인트로더 기능은 뭐예요? 실제 규칙을 계속 변화가지고 어때요? 탐색하는 기능들. 우리가 이제 버퍼 스위트의 기능들은 이렇게 인터셉트하고 인트로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변경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공격 대상이 정해지면 변수값을 조정할 건지 화면들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하고 그 값들을 확인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트로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센트 인트로더를 클릭해 가지고 실제 이 버퍼 스위트에서 이걸 한번 해보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탭에서 이런 값들을 넣어주고 하게 되면 실제 이 값들이 날아가 가지고 조작되어 있는 정보들, 그래서 이런
변수값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가지고 변경해서 쓸 수가 있다. 자, 페이로드 값들도 수정해가지고도 어때요? 사용할 수도 있다. 버퍼 스위트의 이런 기능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취약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들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리피트 기능은 어때요? 자, 실제 이제 우리가 해당 패킷들을 계속 전달하고 할 때 이런 리피터 기능을 쓴다. 또 마찬가지예요. 타겟 탭에서 전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를 클릭해가지고 리스폰스 항상 우리는 서버에 요청하면 응답해주는 구조에 대한 부분을 갖고 리피터 기능들을 실행한다고 보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버퍼 스위트에서 주로 쓰이는 기능들이었고 이거는 이제 오픈형 여러분들이 돈은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리웨어 버전에서 다 되는 기능들이에요. 좀 더 고급 기능을 쓰려고 하면 유료 버전을 써야 되고 근데 버퍼 스위트는 실제 중요한 패킷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이거 말고도 스캐너 툴들이 많이 있는데 닉토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쭉 쿼리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라고 하면 돼요. 닉토 그다음에 엔스텔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SQL 맵 같은 경우도 있고 아쿠레틱스도 많이 쓰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 데모 버전도 있지만 유료 버전으로 많이 쓴다. 실제 여러분들 컨설팅 회사를 가게 되면 이런 툴들을 사용해 가지고 취약점들을 많이 검색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아쿠레틱스 데모 버전 같은 거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한번 설치해 가지고 뭐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 이런 취약한 뭐 스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요. 실행 결과를 분석해서 볼 수도 있다. 자, 뭐 앱스캔 같은 경우도 다운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밖에도 유료 취약점 점검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소개한 내용들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버퍼 스위트만 제대로 잘 활용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웹 해커에 대한 도구들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SNS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여기 15장까지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취약점 종합 보고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OWASP에 있는 내용 플러스 지금 수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할지 그런 컨설팅 종합 취약점 보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기말고사 대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웹 해커의 도구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취약점 점검들이 가능하다 그런 것까지도 리포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상담 지난번에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상담을 했었고 오늘은 지금 누구부터 할까? 최찬미 학생 있어요? 찬미, 찬미하고 그 다음에 박지민 학생 지민이 있나? 없어요? 문상원 상원이 없어요? 최지선 네, 저입니다. 상원이 있어? 그러면 일단 찬미하고 상원이하고 그다음에 최지선 지선이 있어요? 최지선 그럼 조승목 승목이 있어요? 없어? 이찬 없어? 김은수 없어? 오늘 다 안 나왔나? 근데 왜 이렇게 없지? 그 다음에 김도연 네. 도연이 그 다음에 조성현 성현 있어요? 성현이 있고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할게 인원을 일단 아까 최찬미 있다겠죠? 네. 최찬미 그 다음에 한수 있었고
그러면 박지민 있어요? 없었지. 문상원 있었죠? 네. 문상원. 그 다음에 최지선 없죠? 조승목, 이희찬, 지민이 있어? 그 박지민. 또 박지민하고 문상원 있어요? 문상원 있고. 최지선. 지선이 없나? 그러면 조승목. 승목이 없죠? 이희찬. 없고. 쭉 넘겨서 김은수. 없지? 김서연. 서연이 했었고. 김도연. 네. 그럼 김도연. 그 다음에 조성현 앞에 있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성현. 장수빈 있어요? 네. 뭐 수빈이까지 오늘. 여기까지. 자, 상담을 하는데 시간은 지금 이제 다른 학생들은 다 나가면 돼요. 찬미부터 시작을 할 건데 찬미부터 58분. 찬미 58분. 상원이 2분. 그다음에 지민이 6분. 도현이 9분. 성현이 12분. 수빈이 15분에 입장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나머지 학생들은 다 나가주면 돼. 그래서 상담하고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서 한 3분씩 간단하게도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